1400만 년 만에 일어난 일을 한 140년 만에 뒤로 갔다. 역주행. 그렇죠. 역주행이죠. 거의 뭐 이제 EXID지. 지구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도로마무. 인생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 지식의 수준이 좀 얕을 수 있어요. 얕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제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또 이산화탄소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의 지표들이 어떠하고, 과거에는 어떠했고,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환경 포스터 만들 때 항상 이산화탄소를 변환하는 뭔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항상 그 그림을 그렸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정말 과학계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환하는 기술 혹은 뭐 인공광합성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주기적으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이제 사회적인 방법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걸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안될과학 채널이 이제 과학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다뤄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린 과학자잖아. 궁극적으로는 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미래의 과학자분들이 되실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이걸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갖고 그거를 막 파고 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량보다 흡수량을 더 높여가지고 전 세계에 뭔가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누군가 노벨상 탈 수도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의 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밥숟가락을 얹고자 밥숟가락을 얹어서 나중에 누군가 노벨상을 타셨을 때 저는 젊은 시절 안 될 과학을 많이 시청하면서 과학자의 꿈을 꿨습니다. 이런 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런 의도로 밥숟가락을 얹는 의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왜 문제가 되는가 요거를 한번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이 한 슬라이드로 결론이 나. 자, 우리가 이제 온실효과라고 하죠. 온실효과. 온실효과의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풀었죠. 태양열은 들어오세요. 근데 지구열은 못 나가요 라고 다시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보시면은 사실은 이 지구 밖의 이 우주의 온도가 몇 도죠? 우리가 예전에 열복사 기술 그 랩미팅 때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지구는 지금 그냥 한 20도 30도 돼. 근데 우주 밖을 나가면 춥죠. 추운데 얼마나 춥냐면 거의 마이너스 270도예요. 절대 온도로 한 3도 정도 돼. 3도. 마이너스 270도야. 너무 추워. 여기 지구보다 300도가 낮아요. 300도가. 그래갖고 뭐 마블에서 막 영화 보면은 왜 그 스타로드가 막 밖에 나가면 갑자기 얼잖아. 뭐 그런 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어는 겁니다. 어는 거. 근데 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이유가 이 온실효과 때문이죠. 온실효과가 그냥 나쁜 건 아니에요. 온실효과 나빠 이러면 안 돼. 온실효과는 기본적으로 좋은 효과야.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대기 중에 수증기 기본적으로 있죠. 수증기도 있고 산소도 있고 아산화질소도 있고 메탄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복사되는 열들을 다시 흡수해서 지구에 가둬주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한 20도 30도에서 뭐 이제 서핑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지고 있는 게 문제죠.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지고 있는 거 왜 그러겠어? 이산화탄소가 또 유독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수증기가 요 정도까지 흡수하잖아. 주파수 대역에서. 근데 얘가 흡수하지 못하는 대역이 점점 흡수가 돼. 이산화탄소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뭐 2, 30도가 기본이 아니라 뭐 3, 40도가 기본인 벌써 느껴지잖아. 여기 미국에도 막 40도가 넘어요. 여름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뉴 노멀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중에 가장 큰
벡터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고려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어떤 위성 사진이 이거죠. 나사에서 갖고 온 건데 1986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알래스카거든요. 알래스카? 예,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고 있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죠. 지금은 2024년이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여기가 더 푸릇푸릇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문제다. 야, 이런 문제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되는데 과연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늘어났으며 그것들이 지구 평균 온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근데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4달 전에 사이언스에 되게 재밌는 논문이 나와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 관련된 거 다룰 때 이런 얘기들이 많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 위험성을 조장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는 얘기가 과거에도 이산화탄소가 완하고 뜨거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증거. 왜냐면은 주제 자체가 신생대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어떤 농도 변화에 대한 어떤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추정치를 발표한 건데 이 추정치가 그동안에 여태까지 나왔던 추정치들 중에 가장 그래도 정확도가 높은 추정치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4달 전에 사이언스에 나와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지금 연도를 보시면 수천만 년 전이에요. 물론 이제 공룡이 살던 중생대는 아니야.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5,100만 년 전, 3,400만 년 전, 1,600만 년 전, 200만 년 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천만 년하고 이제 이게 사실 한 더 전에 가야 이제 공룡 시대고 중생대고 요거 이제 공룡 시대 이후 빙하게 한번 휩쓰고 가서 이제 신생대인데 신생대의 어떤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온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와 온도 변화가 얼마나 비슷하게 매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한 데이터예요. 예,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영도가 여기 써 있죠. 프리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하기 전에 온도였어. 우리는 지금 요거보다 한 2도인가 높나요? 1.5도인가? 아무튼 요게 기준이겠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막 배출하기 전에 딱 온도가 0이라고 기준했을 때 이거보다 높으면 빨간색, 이거보다 낮으면 파란색인데 보시면은 한때 좀 이제 한 200만 년 전에는 더 추웠던 적도 있긴 했지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한 요 정도 대기랑 요 정도 온도였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뭐 1600만 년 전에도 그렇고 우리 5000만 년 전으로 가면은 이산화탄소 대기 농도가 1600 ppm이에요. 1600 ppm. 이 정도면은 거의 한 4배인가 5배 높은 거거든요. 지금보다. 그리고 온도도 13도가 더 높은 거야. 평균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5천만 년 전에는 13.6도가 높았다는 거죠.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쳐도 한 10도가 이상이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높았던 게 당장 지금의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온도도 높다는 얘기야. 예, 온도가 확실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정도에서 한 여기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지구의 어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여기 지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진짜 이렇게 다시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 석탄이나 화석 연료에서 막 이렇게 끌어당겨 갖고 막 이제 이산화탄소를 열심히 배출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되게 이제 수천만 년에 걸려서 내려왔잖아요. 수천만 년에 걸려서 내려왔는데 산업화하고 지금 한 100년 조금 넘었죠. 100년 만에 여기서 여기로 이거는 지금 1000만 년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1400만이야. 1400만 년 만에 일어난 일을 한 140년 만에 뒤로 갔다. 역주행. 그렇죠. 역주행이죠. 거의 뭐 이제 EXID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한테 여기가 청춘이었을 수 있잖아. 청춘이었을 수 있어. 지구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도루마무. 우리 또 이제 환경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팻말이 있어요. 지구가 아파요. 인간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기후변화는 지구가 아픈 게 아니라 인간이 아픈 거예요. 인간이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논문의 또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와 지구 평균 온도의 변화의 추세선이 얼추 이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2022년 기준에서 지금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라니까 여기. 한 요 걸쳐 있어.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가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배출을 한다면 여기 걸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이산화탄소가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높아져 더워지는 것도 있지만 더워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빙하가 녹죠. 지금도 빙하가 녹잖아요. 그래서 빙하가 녹으니까 제트 기류가 바뀌어서 겨울에는 우리나라가 겁나 춥고 또 여름에는 또 그냥 평균 온도가 높아져서 겁나 덥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어느 순간 높다 해서 막 이제 800 ppm을 넘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은 2100년쯤 되면 한 요 정도 간다 그래요. 요 정도 한 800 ppm 정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빙하가 다 녹는 거야. 실제로 이 5천만 년 전에는 빙하가 없었어요. 그린란드 이런 곳에 빙하가 없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5천만 년 전만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았을 때 5천만 년 전만 해도 해수면이 지금보다 50m가 높았어요. 50m. 50m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이제 을왕리에 해수욕장 이렇게 딱 서 있어. 서 있는데 50m가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인간이 한 대충 뭐 높게 잡아서 2m라고 치면은 사람 25명이 타워를 쌓아도 잠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문제고 실제로 나사에서 해수면이 지금 계속 이제 산업화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실제로 해수면이 실제로 상승하고 있어요. 나사에서도 인공위성 가지고 계속 해수면을 측정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어디가 잠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나사에서 갖고 온 데이터인데 지금 1900년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왜? 빙하가 녹고 있으니까. 지금 100년 만에 한 20cm 정도 높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죠. 20cm 정도면은 벌써 이미 무릎까지 찼어. 이게 국내에서 갖고 온 건데 2100년까지 계속 탄소가 이렇게 배출될 경우 해수면이 결국에는 그렇게 상승할 경우에 김포 인천과 군산 익산과 목포 약간 서해안 쪽이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서해안에 이 잠기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서울이잖아. 여기 서울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이산화탄소의 감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심지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맨날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걔네들도 다들 탄소 감축하자고 난리예요. 그 말은 뭐다? 이거는 전 세계가 그냥 좀 공부해 보니까 심각하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어떤 기술 중 하나가 테마 중 하나가 CCUS죠.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인가? 탄소를 포획해서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 긴급각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산소로 변화할 수 없나 요런 거기 때문에 유틸라이제이션에 가까운 CCU에 가까운 어떤 그런 기술 중에 하나로 주제를 잡아봤는데 자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100년 전부터 막 석탄을 떼고 화석연료 쓰고 막 석유 쓰고 화력발전소 하고 막 이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사실 이 화석연료라는 게 말 그대로 화석이었잖아. 탄소들이 화석으로 되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들을 우리 인류가 그걸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쓴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쓰고 이산화탄소를 다 쓰고 남은 이제 쓰레기로 배출한 거야. 전 세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농도가 거의 뭐 이제 2배 가차이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학창 시절부터 항상 상상해왔던 이산화탄소를 그러면 다시 산소로 바꿀 수 없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거 뭐겠습니까? 그렇죠. 광합성이죠. 사실은 기술을 떠나서 이미 자연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술 개발 이전에 광합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개발하기 이전에 이미 자연은 하고 있잖아. 식물들이 해주고 있었어. 이 광합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광합성의 원리 간단하죠. 이산화탄소랑 물을 자원으로 써서 거기에 빛을 쐬어주면은 잎사귀에다가 쐬어주면은 빛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결합을 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이야.
이것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나와. 식물 대단해. 우리가 없앴으면 하는 건 물론 이제 물은 소중하지만, 물은 소중하지만 우리가 없앴으면 하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심지어 이산화탄소를 없애주고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들어줘. 포도당이 뭐겠어? 당류잖아, 당류. 당류가 뭐예요? 설탕일 수도 있고 혹은 탄수화물인 거죠. 얘네 덕분에 쌀이 생기는 거냐, 쌀. 맛있음. 더 나아가서 뭐 셀룰로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서 식물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산소는 버리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결국 나무를 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다룰 겁니다. 이따가 조사한 거 되게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보면은 쉽지만 실제로 식물 내부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복잡하느냐. 이렇게 간단한 거면 사실 벌써 개발이 뭐 옛날부터 됐겠죠. 그래서 이 광합성의 과정을 식물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제로는 이런 프로세스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보시면은 이 식물의 내부를 본 거예요. 세포 내부를 보면은 빛을 받아갖고 빛을 받으면 이 엽록소라 그러죠. 엽록소가 빛을 받으면은 전자를 내놓는 거죠. 전자를 내놓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CO2를 집어넣어줘서 결국에는 슈가, 어쩌면 이제 포도당 중 하나죠. 당류랑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이 광합성 과정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켈빈 사이클이에요. 켈빈 사이클. 이게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당류로 바뀌는가? 요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 엽록소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를 내놔가지고 요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효소죠. 효소. ATP나 NADPH가 효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TP는 어떻게 보면 ADP에서 인산염 하나가 결합돼 있는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이제 한번 사이클 돌고 요대로 배출이 되면은 얘네를 결합해줘서 이 ATP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또 요 한번 이제 이산화탄소 한번 분해하고 요 효소가 배출이 되면은 또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빛이랑 물이랑 이제 받아가지고 요게 이제 또 수소가 결합하면서 산소 배출되고 수소가 결합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데 도와주는 효소로 바뀌는. 자,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켈빈 사이클에서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분해해서 당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 켈빈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요 루비스코라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외부에서 식물로 들어오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탄소가 5개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빨간색 두 개가 아까 말한 인산염이야. 인산염이 연결돼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받았고 얘가 탄소 3개짜리로 분리가 돼. 2개가 두 쌍이 나와. 그러면 요거를 또 이제 아까 여기 빛 에너지 받아서 바뀐 이 ATP라는 효소가 와가지고 인산염 하나를 내주고 얘는 다시 이제 ADP로 변화해서 다시 이제 빛 받아갖고 ATP로 변화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물에서 수소만 갖고 와가지고 산소 버리고 온 애가 또 얘를 분리시켜가지고 요 탄소 3개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 탄소 3개짜리가 나와서 결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아까 같은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포도당을. 근데 이게 6개가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6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5개는 또 돌아가서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면서 당류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켈빈 사이클이다. 최경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편집. ATP랑 NADPH는요 효소랑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는 루비스코고 효소에 반응하는 물질들인 거지. 그렇지. 어쨌든 식물이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산소와 당류를 배출한다.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어떤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배출을 하고 있어.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배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은 계속해서 흡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려면 과연 식물들이 광합성을 얼마나 해야 될까? 요게 사실 우리가 궁금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MIT에서 실제로 분석을 하여서 어떤 컬럼을 썼는데 MIT에 클라이메이트 포탈이라고 있어요. 클라이메이트 포탈이라는 데서 이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환경공학과 교수님께서 인터뷰도 하시면서 이 칼럼을 쓴 내용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무가 전 세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최소 어느 정도의 나무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소로 볼 수는 있잖아요. 최소로. 그것들을 칼럼을 썼길래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게 MIT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가,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을 저장하기 위한 나무의 양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요거를 조사한 거예요. 요거를 미국 전역에서 한 해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1년 기준에서 56억 톤이에요. 56억 톤. 1년마다 56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미국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된 56억 톤이라는 이산화탄소를 나무의 형태로 확보하려면 뉴멕시코주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무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 정도 사이즈면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기준이 뭐냐면 100 바이 100m, 그러니까 만제곱미터죠. 만제곱미터가 어떻게 보면 1헥타르죠. 1헥타르. 요게 이제 1헥타르의 나무들이 꽉 차 있을 경우에 걔네가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180톤이에요. 180톤. 근데 뉴멕시코 주가 한 3천만 헥타르예요. 3천만 헥타르. 그러니까 3천만 곱하기 180톤 하면은 얼추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요게 뭐냐면 나무가 소비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탄소의 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나무가 있어야 1년치를 커버할 수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 1년치를. 근데 실제로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양은 당연히 그보다 한 20배는 낮아요. 나무가 성장하는 게 있고 이미 성장돼서 이미 탄소로 되어 있는 몸뚱어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합친 게 요거라고 치면은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소비하는 거는 성장 과정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한 해당 이 정도의 나무가 꽉 차 있을 경우에 소비하는 건 사실은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여기서도 핵심이 나무가 죽으면은 소비도 안 하고, 심지어 죽어서 썩으면은 거기서 막 일산화탄소나 아니면 뭐 이제 썩어서 태우면 또 일산화탄소가 또 나오면서 또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만들기 때문에 또 영구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나무의 양이 한 해당 쓰면은 이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매년 이 정도 나오는데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해당 이 정도의 나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10톤 정도 된다고 치면은 사실은 이거의 20배 정도는 돼야지 한 해당 미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커버할 수 있는 거다. 자,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국은 사막지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래도 나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숲이 울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국토의 비율적으로.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미국 애들은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분리수거 진짜 잘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낫지 않을까? 미국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으로 똑같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땅덩어리, 뉴멕시코가 아까 3천만 헥타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1000만 헥타르입니다. 1000만 헥타르. 다 합쳐도 뉴멕시코보다 3분의 1이야. 3분의 1인데 똑같이 2021년에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봤습니다. 6억 7660만 톤. 미국 아까 56억 톤. 그래도 우리가 10분의 1만 써. 10분의 1. 물론 인구도 뭐 그 정도로 적지만 또이또이죠. 또이또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사이즈가 작잖아. 1000만 헥타르 되는 사이즈에서 6억 7천만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아까 한 해 동안 1헥타르의 나무들이 소비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높게 잡아서 대략 한 10톤 정도 된다 그랬어요. 10톤 정도 된다 그러면 전국토를 나무로 꽉 채워. 전국토를 나무로 꽉 채워도 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전국토를 나무로 꽉 채워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5억 7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배출될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몰랐는데 이걸 계산하고 나서 저는 너무 심각해졌어. 비로소 너무너무 심각해졌어. 근데 심지어 우리도 나름 경각심을 느껴갖고 우리가 2010년대 중반이 진짜 높았거든요. 아마 7억이 넘었을걸요. 그래서 나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금씩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국토에 그러면 산림이 어느 정도 되는가 조사를 해보면 절대 적지 않아요. 되게 높은 수준이야, 비율적으로. 산림 면적이 OECD 4위랍니다. 국토의 62.6%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 1000만 헥타르의 62.6%면은 6천만 톤은 지금 나름 나무가 해결해주고 있는 거야. 6천만 톤은. 6천만 톤은 해결해주고 있는데 그래봤자 1년에 90%는 해결 못하고 다 배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까 칼럼을 쓴 이 MIT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삽림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지금 당장으로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 정도밖에 해결을 못한다. 근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했는데 호흡으로 배출하는 게 1년 동안 인간 한 명이 산소를 마셔가지고 배출하는 게 340kg인데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명이면은 여기서 나오는 건 한 1,700만 톤이 1년 동안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호흡 정도는 우리 삽림이 커브하고도 남았다는 얘기야. 커브하고도 남았는데 우습죠. 사실은 6억 7천만 톤이니까 인류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가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대부분은 어디서 배출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요거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은 에너지 부분에서 87%가 이걸 소비하고 있다. 근데 이 통계가 제가 약간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게 이 87%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중에 33%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랑 열 생산을 하는데 33%가 써요. 뭐야 예를 들어서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거겠죠. 거기서 이제 33%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미 대충 한 2억 3억 되는 거야. 2억 3억 톤이 이제 전기 생산하고 열 생산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타고 뭐 이제 수송 관련해서 이 중에 14% 정도가 수송 관련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철강, 화학 이런 것에서 한 20% 정도 나오고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4.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결국에는 뭐겠어요? 산업화 때문이죠.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고 석탄, 석유들을 많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광합성만으로 의지하기에는 이게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또 각광받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광합성을 뛰어넘어서 식물이 하는 광합성보다 더 효율이 좋은 어떤 광합성을 기술로서 개발을 해보자라는 추세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사실 생각해봐요. 에너지 부분만 생각해보자고. 화력발전소를 일단 먼저 해결해보자. 그것만 해결해도 대충 3억은 깎잖아. 화력발전소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또 각광받았던 재생에너지 그중에 이제 효율이 가장 높은 게 어떻게 보면 태양광 발전이죠.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만큼 태양광 전지를 깔려면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기억이 맞다면 국토의 한 10분의 1 정도를 태양광 발전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10분의 1 정도로 태양광 발전으로 배치를 하면은 숲이 다 사라지겠죠. 숲이 다 사라지면은 또 이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안 되겠죠. 그리고 그 태양광 패널을 전국토의 10분의 1만큼을 태양광 패널을 써 또 다른 환경 문제가 터지겠죠. 그만큼의 실리콘을 쓰고 그만큼의 전자기기를 쓰는 거니까 태양광으로 다 대치를 하는 순간 또 다른 엄청난 환경 재앙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발전은 뭐야? 낮에만 에너지를 확보해. 그 말은 뭐야? 에너지를 확보하는 순간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거야. 밤에도 써야 되니까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ESS가 필요해. 그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초대형 배터리가 ESS죠. 그럼 ESS를 또 10분의 1만큼 설치해야 돼. 그러면은 리튬 배터리를 전국토에 10분의 1만큼 설치를 해. 그러면은 그거 터지면 이제 죽어. 노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는 주 에너지가 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국토가 작은 곳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럼 뭘 또 생각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원자력 발전을 생각해. 자, 원자력 발전을 지금보다 2배 이상을 더 늘린다. 그 말은 위험을 2배 이상 늘린다는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화력 발전소 적당히, 원자력 발전소 적당히, 신재생 에너지 적당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타협을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광합성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또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보다 주제 바로 인공광합성. 인공광합성을 통해서 삽림이나 숲에 있는 나무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광합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식물에서 찾은 이 광합성 기술을 우리가 실제로 인공적으로 또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과연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